대한민국 건국사를 국제사적인 관점에서 기술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국제사, 인터내셔널 히스토리라는 말을 이제 역사학계에서 쓰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없었던 용어죠. 인터내셔널 히스토리. 국제사. 이 국제사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 국가의 사료를 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 다국적, 그죠? 다국적 사료를 본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다시 이제 또 우리가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 건국사는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논쟁적이고, 그것이, 우선 여러 국가마다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보는 관점하고 한국에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너무도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자료도 봐야 되고 이제 한국 자료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국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자료가 정리가 좀 늦게 된 탓도 있고 또 그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미국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자료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먼저 대한민국 건국사를 이해하려면은 적어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 이거는 역사학자 아니면은 그걸 다 공부하시기 힘들 정도의 그런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국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유럽 제국주의 시대. 외교사를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다 나오죠. 거기에 제2차 제국주의 시대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베를린 회의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의 행위자가 뭐냐? 행위자. 그것이 바로 이 국제정치 세계가 국가 중심의 세계고요. 그 국가는 근대 국가라고 하는 특수한 유형의 국가이고 그 체제를 처음 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1648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질서가 그때부터 지금 유래했다는 것이 바로 키신저 박사가 동의하는 것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국가의 형태가 이미 17세기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17세기에 나온 그 국가들이 하나의 국제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국제 체제가 작동되기 시작했고 그 국제 체제가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제국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제국주의.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개화기 시대부터 바로 제국주의하고 이제 고종 또 조선이 이제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에서 망국과 또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때 근대 국가의 특징은 군사국가, 경제국가, 식민지국가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만 이 시대를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족 문제입니다. 민족 문제. 민족 문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족 자결주의 문제입니다. 민족 자결주의. 영어로는 self-determination이라고 그러죠. 물론 앞에 national이라는 말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national self-determination 혹은 self-determination. 그래서 자결주의 혹은 민족 자결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언제부터냐? 바로 3.1운동부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세계 질서의 근본 원리로 삼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도 다 엄청 기대를 하고 그것을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해서 3.1운동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민족 문제고요. 이 민족 문제가 우리에겐 최대의 희망이죠. 근데 유럽 국가들한테는 민족 문제는 전혀 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민족 문제는 결국은 분열로 간다. 큰 나라가 분열하고 나눠지고 민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더 작은 민족이 또 나오고 준민족이라고 그래요. 준민족이 등장을 하고 결국 아무리 민족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끝은 없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유럽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민족 문제를 전쟁이나 갈등의 원인으로 보지 그것을 통합의 이념으로 보지 않는 단계가 바로 1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와 민족 문제가 서로 연결이 돼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민족주의에 관한 많은 책과 국제정치에 대한 많은 책을 보시면은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5개 나라 중에 한국은 우리가 많이 이해한다고 보고요. 아일랜드, 폴란드, 인도, 이스라엘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왜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아일랜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3.1운동에도 굉장한, 많은 영향을 준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가 우리보다 앞서서, 강력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영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엄청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아일랜드 케이스가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다른 나라의 독립에. 첫 번째로 인도 독립이 아일랜드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독립도 아일랜드 독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국이 아일랜드를 독립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눠야 되는구나. 파티션 폴리시라고 그러죠. 파티션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일랜드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북아일랜드가 또 나오죠. 그죠? 북아일랜드는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영국이 또 그것을 선택한 영국의 정책도 있습니다. 그 영국이 그걸 해보고 나서 인도 독립 때도 파티션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인도도 파키스탄하고 또 같이 파티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시킬 때도 이거 파티션 해야 된다. 물론 거기서 영국은 너무 골치가 아파서 완전히 빠져나갔지만은 그것을 유엔으로 넘겨가지고 유엔에서 다시 이스라엘 독립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출발점이 아일랜드 독립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독립이 의외로 그 이후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왜 독립을 하게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아일랜드는 1801년에 영국과 한 나라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는데 영국 혁명이 이제 17세기에 있을 때 영국 혁명기에 아일랜드를 정벌을 합니다.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영국 군대들이 아일랜드까지도 이제 영국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달랐어요.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지 영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801년에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요. 통합을 했지만은 영국 본토하고 아일랜드 수준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코 아일랜드는 동등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레벨 차이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100년 동안에 아일랜드는 영국 본토는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은 영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은 100년 동안에 유럽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그죠? 그게 영국이 명예혁명 이후에 1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요. 근데 그 반면에 영국의 한 부분인 아일랜드는 상대적으로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아일랜드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일랜드의 그 감자. 그죠? 그래서 아일랜드는 감자를 생산해가지고 가축을 사료를 만드는 그런 지역이고 그 아일랜드 1860년에 엄청난 뭐가 뭡니까?
전염병이 오고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민을 다 떠나가지고 전 세계로 또 미국으로 엄청난 이민을 갔죠. 예. 이런 이제 불행한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주민들에 대해서 글래드스톤 같은 영국의 정치가가 자치령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예. 아일랜드는 이거 골치가 아프다. 그렇지만 아일랜드를 우리가 그래도 배려하자. 이제 이런 얘기죠. 배려한다는 것이 독립시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제 자치를 좀 왜냐면 아일랜드는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같은 기독교지만은 아일랜드는 캐톨릭이 대부분이고 영국은 개신교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 때문에 어쨌든 아일랜드는 특별하게 좀 배려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자치령 그걸 홈룰이라고 그러죠. 홈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1880년대부터 나왔는데 법을 만들려고 1910년에 2번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이제 1916년에 이스터 라이징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부활절 봉기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3.1운동하고 너무 비슷해요. 나중에 우리는 이 이스터 라이징을 어떤 면에서 상당히 많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것을 일으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일랜드는 저걸 일으켜가지고 그때 이스터 라이징 중에 1916년 4월에 시작합니다. 4월이 부활절이 있잖아요. 시작됐고 이 민중 봉기 중에 독립 선언을 발표합니다. 패트릭 피어스라는 사람이. 물론 이걸 발표하고 나서 영국이 탄압을 해가지고 열 몇 명이 잡혀가지고 처형당합니다. 예.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탄압을 했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한 이제 신페인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지도자 드 발레라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 발표문에도 이제 그 사진이 있습니다. 드 발레라하고 마이클 콜린스 두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의 이제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 아일랜드 의회가 따로 있었어요. 영국이 아일랜드 의회를 이제 허용했는데 그 아일랜드 의회의 다수 의석을 총선에서 1918년에 장악을 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바로 부활절 봉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수 의석을 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민심이 그렇게 이제 움직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아일랜드의 이제 독립의 이 획을 긋는 그 해는 1916년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대로 가는 획을 긋는 해가 1919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1900이 아니라 1895년, 4년 그때 동학을 보는 학설도 있지만은 국제정치학을 한 사람은 1919년이 한국이 근대로 가는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그 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일랜드는 1916년이고 그 이후에 이제 독립적으로 가는데 바로 독립이 될 그런 가능성은 사실 희박했죠. 예. 근데 놀라운 거는 아일랜드가 1922년에 독립을 합니다. 근데 자치 독립을 해요. 자치 독립. 완전 독립은 아니지만 자치 독립도 이제 독립입니다. 자치 독립을 하는데 그 과정은 국내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예. 그 과정에는 첫째 미국 안에 아일랜드계의 독립 지원이 어마어마했어요. 예. 미국 안에 유럽에서 많은 인종이 왔지만은 제일 많은 인종이 바로 아일랜드인이라는 거예요. 예. 이민 집단의 최대 다수가 아일랜드인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미국 이민의 제일 문제가 되는 많은 최근에 유입된 인종이 어딘지 아십니까?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멕시칸들. 미국 전역에 지금 그 사람들이 막 퍼져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근데 바로 100년 전에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지금 엄청나게 와가지고 미국의 가장 많은 인종 집단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일랜드 독립운동이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미국 본토에서부터 아일랜드로 어마어마한 재정과 무기와 그 다음에 사람들까지 이제 조달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드 발레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드 발레라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인데 나중에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다시 미국을 방문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얘는 원래 미국인이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특수한 이제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이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바로 영국에 요구합니다. 아일랜드 문제 해결해라. 근데 영국이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대조적인 게 뭐냐면요. 아일랜드는 영국과 직접 전쟁을 합니다. 물론 이 전쟁은 게릴라전 투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제너럴 원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게릴라적인 투쟁을 합니다. 2년 동안 합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하는데 이때 그 영화도 있습니다. 나중에 영화 한번 보십시오. 마이클 컬린스가 이 주연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아일랜드의 이 그 게릴라전 투쟁이 영국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괴롭히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군대를 풀어가지고 아일랜드 사람들 다 진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일랜드인도 영국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적처럼 그렇게 일망타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인들이 지금 게릴라전으로 투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로 영국 안에도 여론이 이제 분분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결국은 2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치령으로 독립을 허용합니다. 자치령으로 독립을. 독립은 독립인데 영연방 안에 있어라. 영연방 안에 있어라. 그러면 영연방 안에 남으려면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영국 왕을 정통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일랜드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바로 가장 강력한 마이클 컬린스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그 협상에 응합니다. 그건 영국의 그 총리, 영국의 외상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미국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아일랜드에 선물로 준 겁니다. 아일랜드가 그걸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마이클 컬린스가 받았어요. 그래서 독립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드 발레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반대했어요. 아니다, 우린 절대 독립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내전이 시작됩니다. 같은 그 아일랜드 사람들끼리 내전을 합니다. 그 내전 중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은 봐라, 우리보다 너네들끼리 싸우니까 더 많이 죽지 않느냐. 그럴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아일랜드는 나중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또 완전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일랜드 사태는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하고 다른 어느 나라하고도 비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줬죠. 전 세계의 약소민족 지도자들한테. 왜? 세계 최강의 군대가 굴복을 하고 독립을 준 것이거든요. 그죠? 놀랍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아일랜드 사례를. 두 번째는 이제 폴란드 사례인데요. 폴란드 사례는 바로 폴란드가 우리나라하고 지정학적으로 가장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아시죠? 그죠? 폴란드는 우리나라하고 가장 유사한 구조적인 조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강대국에 의해서 포위당한 나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에서 포위당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폴란드는 유럽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에서 처음에는 강한 나라였지만은 주변의 3개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분할되면서 유럽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지워지고 123년 후인 1920년에 독립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폴란드가 그동안 독립운동을 했느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폴란드는 그때 운이 좋았죠. 뭐가 운이 좋았냐면은, 폴란드를 지배했던,
가장 강한 나라들이 전쟁에서 다 졌어요. 예. 오스트리아,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 그죠? 러시아는 러시아가 붕괴했잖아요. 러시아 제국이. 그래서 이 3개 제국이 폴란드를 나눠 가졌는데 3개 제국이 붕괴하면서 다시 이제 복원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예. 다시 그 이전 상태로. 그래서 123년 만에 독립이 되는데 여기에도 사실 키는 뭐냐면은 폴란드의 이민이 미국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아무튼 제 기억에는 5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폴란드계 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폴란드 독립을 요구한 거죠. 누구한테? 미국의 정치인들한테. 그래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폴란드 독립시켜달라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무시하면 국회의원이 표를 못 얻어가지고 다 낙선하니까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폴란드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폴란드가 독립을 하고 그 과정에서 폴란드는 1923년에 완전히 국제적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법적 용어가 등장하죠. 승인. 그죠? 국가 형성의 마지막 관문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승인은 국제적으로 기존 국가들이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재지가 상해에 있었죠. 그죠? 중국에 있었죠. 그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어떤 나라입니까?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은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때 중국은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예. 중국은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죠? 남경정부, 북경정부 나눠져 있었고, 그 굉장히 과도정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개석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국제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제가 안 됩니다. 장개석 정부 자체가 국제적으로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이건 국제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국제 정치의 문제죠. 국제적으로 승인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 나라 독립을 위해서 give and take를 하겠다는 그 정도의 전제가 성립돼야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개석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장개석을 승인한다는 것은 장개석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장개석을 지원하게 되면 장개석 반대하는 쪽이 그 지원한 나라하고 전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장개석을 반대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러시아도 있고, 그죠? 또 다른 잠재적으로 다른 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개석 정부를 승인 좀 더 지켜보자. 예, 그죠? 그래서 국제법에서 상조의 승인이라는 것이 있죠. 너무 빨리 승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무 빨리 승인하지 말아요. 상조의 승인이라고 합니다. 너무 승인은 한 번 하면은 그 나라하고 어떻게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폴란드가 1923년에 국제적 승인을 받은 것은 아무튼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별로 독립운동 많이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폴란드의 독립운동의 중요한 아버지 필드 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